전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싶습니다. 인상주의를 넘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랑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의 넓은 스펙트럼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전시는 1845년부터 1960년대까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거쳐 야수주의, 입체주의, 파리파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의 다채로운 사조를 순서대로 총 52점의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시의 큐레이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섹션마다 제 마음을 특히 사로잡았던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도슨트식 해설 영상보다는 제 개인적인 감상과 좋아하는 화가들을 향한 팬심이 가득한 주관적인 이야기로 채워진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특히 책 한 권을 제 옆에 끼고 계속 참고했는데요. 바로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이라는 미술 에세이 책입니다. 우연히도 이번 전시에 포함된 화가들을 여러 명 다루고 있는 책이고 그 화가들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책의 이야기들을 오늘 영상 곳곳에 많이 녹여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주의, 크루베의 훈수 메시지. 이번 전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구스타브 크루베의 그림입니다. 이 전시가 크루베로 시작된다는 점이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대미술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이 사실주의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주의는 그 누구보다 크루베라는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화가로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조이기도 하죠. 크루베는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한 자기 확신, 더 나아가 오만함이었습니다. 크루베는 자신이 늘 옳고 모든 것에 통달했으며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인 오르낭 출신이었던 그가 파리 미술계에 입성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적인 실력에 특유의 거침없는 마이웨이 기질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줄리언 반스는 그의 이러한 면모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만함은 그의 천성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술시장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계산된 것이기도 했다. 전시된 작품 넷가의 잠든 목욕하는 여인은 크루베가 파리로 올라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던 26살 무렵의 초기작입니다. 이 시기부터 그의 독립적인 작품 세계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카데미 주류 미술은 여전히 고전 신화나 성경 속 장면을 그리며 인간과 자연을 극도로 이상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크루베는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살집이 있는 현실적인 여성의 몸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냇가에서 옷을 벗다 말고 잠든 여인의 모습은 그대로 침대 위에 옮겨놓아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사실적입니다. 배경에 어둡고 축축한 자연 풍경 역시 어떠한 미화도 없습니다. 훗날 거장의 반열에 오른 크루베는 1861년 파리의 젊은 화가들에게 새로운 미술의 주요 요소를 언명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후배 예술가들을 뜬금없이 단톡방에 다 초대한 뒤 장문의 훈수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요. 그가 강조한 그 새로운 미술의 요소는 동시대의 주제, 개성 있는 개법, 구체성, 사실주의, 그리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를 그릴 것, 그리고 자연이 이미 내부에 품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왜곡하지 말고 표현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언은 크루베 자신의 작품 세계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동시에 곧이어 등장할 인상주의의 선언문으로 그대로 써도 무방할 만큼 모더니즘의 핵심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무한한 공간의 지배자, 드가. 전시의 인상주의 섹션은 마네의 거친 붓터치가 돋보이는 해변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크게 인상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인상주의를 다루는 전시에서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이 빠지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겠죠. 이어 시슬리와 피사로의 작품을 지나면 르누아르의 작품 3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아들의 그림, 이번 전시의 포스터 배경으로 쓰인 초상화, 그리고 르누아르 특유의 새큼한 살결이 돋보이는 누드화 한 점이 서로 마주보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션에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에드가 드가의 작품, 분장실의 무용수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드가가 인상주의 화가들 중 구도를 가장 흥미롭게 구사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작은 캔버스 안에 캔버스 밖 저 멀리로 비껴나간 소실점을 향해 벽이 그리는 선은 오른쪽으로 애매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깊은 공간감이 느껴지는 원근법, 과감하게 얼굴을 가리거나 생략한 인물들, 그리고 묘한 왜곡감을 더하는 왼쪽 아래 콘트라베이스의 존재감이 그림의 독특한 매력을 불어넣습니다. 드가는 이처럼 비뚤어진 느낌의 비대칭 구도나 급진적이고 과감한 화면 구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구도 대신 균형을 잡기 전에 급작스럽게 포착한 듯한 구도 연출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드가의 그림들은 마치 타인의 일상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무심하게 찍은 스냅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드가는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화면을 설계하고 수많은 습작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그 그림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 속의 공간감과 몰입도, 긴장감,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효과는 사실 철저히 의도된 결과였죠. 줄리언 반스는 이런 드가를 무한한 공간의 지배자이자 잘라내기의 왕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또한 나는 선을 쓰는 채색파 화가다 라는 드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미술사에서 100년 넘게 지속된 선과 색의 대립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선과의 싸움에서 색채의 승리를 거두고 축포를 터뜨리며 들떠 있을 때 드가는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를 추종하던 고전주의자로서 여전히 묵묵히 투시선을 그리고 밑그림을 다듬고 모노타입 등의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이런 드가를 피사로는 미술의 무정부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전시를 보러 가신다면 무한한 공간의 지배자 드가가 설계한 이 특별한 구도의 공간감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상징주의와 나비파, 발로톤과 보나르의 집.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화풍의 나비파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모리스 드니, 피에르 보나르, 펠릭스 발로통의 작품들인데요. 개인적으로 나비파의 그림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지는 않는 인테리어 소품 같다는 인상을 가끔 받곤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이 섹션이 제게는 가장 아쉬운 섹션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줄리언 반스의 책에서 보나르와 발로통을 다룬 장은 모두 두 화가의 결혼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줄리언 반스가 들려주는 그들의 사생활을 알고 나면 이번 전시에 포함된 그림들을 그릴 당시 두 화가의 심정이 어땠을지 묘한 상상을 자극합니다. 먼저 발로통의 그림입니다. 여성의 매끄러운 살결은 화가가 존경했던 앵그르의 화풍을 닮아 있지만 이상하게도 발로통의 이 그림은 그리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줄리언 반스 역시 이 책에서 발로통의 누드화에 대해 거침없이 호평을 쏟아내는데요. 여인의 옷을 벗길수록 결과는 나빠지며 실망스러울 만큼 무기력하고 형편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발로통이 세간의 냉소, 평론가의 혹평 속에서도 끈질기게 누드화에 집착했던 이유로 꽤 설득력 있는 배경을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의 그림은 발로통이 결혼생활 5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부유한 미술상의 딸과 결혼해 부르주아 집안의 대릴사위가 된 그는 체질에 맞지 않는 호사스러운 삶과 의붓자식들과의 불화로 점점 숨이 막혀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현실의 도피처가 바로 이 누드화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매력없는 누드화는 답답한 처가살이 속에서 발로통이 부린 일종의 소심한 반항이자 자유의지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나르의 이 그림 속 여인은 그의 아내 마르트입니다. 미술사에서 오랫동안 마르트 보나르는
신경질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온종일 강박적으로 목욕을 하는 인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보나르는 그녀와 시골에 은둔하면서 마르트를 무려 385점이나 그렸고 심지어 그녀가 죽은 뒤에도 기억 속의 모습을 계속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줄리언 반스는 이 기묘한 관계를 두고 보나르가 사실상 마르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마르트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지나친 오해였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나르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족들이 재산 분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녀를 고의로 깎아내렸을 가능성이 밝혀진 것이죠. 앞선 장에서 에드가드가의 여성 혐오 루머는 그토록 열렬히 변호했으면서 마르트에 대해서는 세간의 자극적인 소문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줄리언 반스의 모순이 못내 아쉽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화가의 삶이란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가요? 그리고 그 삶이 투영된 그림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왜곡되고 부풀려지기 쉬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후기 인상주의 2분 동안 세잔 찬양하기. 상징주의와 나비파 섹션에서 조금 시들해졌던 저의 흥미는 세잔이 그린 이 생 빅투아르 산을 마주하는 순간 다시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전시장에서도 유난히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걸려있는 이 푸른빛의 산 그림은 개인적인 편애를 담아 표현하자면 정적인 침묵 속에서도 대담하고 생생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잔은 파리에서 세상과 충분히 부딪혔다고 느낀 이후에는 채석장에 틀어박혀 고독한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대중의 평가나 유명세, 동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끈질기게 추구했던 것은 오직 회화와 예술의 본질을 찾는 것, 즉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더니즘은 결국 당연하게 여겨지던 관념, 그 관성에서 벗어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던 아트의 정신을 상징하는 단 한 명의 화가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세잔을 꼽습니다. 그저 파란 돌산 그림 하나일 뿐인데 뭐 이리 거창하게 말하나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전시를 가든 세잔의 그림 앞에 서서 아, 이건 다르다 라고 느끼는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제 말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세잔의 그림은 어떤 전시장에서도 가장 이질적이고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모던 아트의 사조를 대입해도 다 말이 되는 신기한 그림입니다. 세잔의 그림은 늘 그 전시에 있는 모든 그림들과 다르면서도 또 그 전시의 모든 그림들을 요약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리언 반스는 책에서 세잔을 발자크주의자이자 동시에 스탕달주의자이자 플로베르주의자라고 평합니다. 발자크처럼 자연의 총체적인 진실을 담아내려 했고 스탕달처럼 타협 없이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했으며 플로베르처럼 캔버스 뒤로 자신의 존재감은 숨긴 채 감상주의를 배제한 본질을 담아내는 예술을 완성해냈기 때문입니다. 세잔의 본질을 꿰뚫어 본 극진한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잔을 지나면 반고흐의 아름다운 작품 두 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흐의 생애 말년에 그려진 이 그림들은 그 시기에 고흐의 마음에 있었을 격정이나 괴로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밝고 조화로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흐의 그림을 보면 반사적으로 슬프고 짠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너무 감성적인 분위기에 젖어들지 말라는 듯 1층의 전시장은 여기서 마무리되면서 관람객을 아래층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20세기에 폭발하는 그림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야수주의. 마티스는 노력파가 아니다. 여러분은 마티스를 좋아하시나요? 야수주의 섹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마티스였습니다. 창문, 커피, 그리고 양귀비꽃 3개의 마티스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색채의 향연 혹은 얼굴에 물감 한 동을 던진 것 같다라는 평을 들으며 화단을 뒤흔들었던 초기 야수파 시절을 지나서
마티스가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의 무어 문화를 경험한 뒤 한층 더 이국적이고 평면적인 화풍을 구축해 가던 시기의 수작들입니다. 디트로이트 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의 최애 작품으로 마티스의 이 그림들을 꼽기도 했습니다. 마티스는 법학도였지만 막상 커리어를 시작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주며 화가로 전향했는데 그의 재능을 생각하면 그 선택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뉴욕 모마의 수석 큐레이터가 피카소는 천재였지만 마티스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세기 화가들 중에서도 마티스야말로 가장 특출난 미감을 타고난 인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조화로우면서도 뻔하지 않은 색채의 조합, 균형 잡힌 화면의 구도를 본능적으로 캐치해서 표현해내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고 그것을 마티스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었다고 느낍니다. 만약 그 타고난 감각과 자신감이 없었다면 훗날에 큰 가위로 종이를 쓱쓱 잘라내서 만든 그 경이로운 컷아웃 걸작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의 창문이라는 작품에서도 마티스 특유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미와 탁월한 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따라하려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그 능력을 발휘한 그림이죠. 그림 중앙의 하얀색 직사각형은 창문에서부터 바닥의 양탄자까지 이어지면서 화면을 시원하게 열어젖힙니다. 의자와 탁자는 각각 세로와 가로의 블록들로 해체되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 구석의 사물들은 과감한 선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치된 듯 하면서도 우연히 완벽하게 맞물린 퍼즐 조각처럼 시각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 쓰인 흰색, 민트색, 초록색, 그리고 붉은 갈색이 이루는 완벽한 색채의 조화를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을 독설로 깎아내리기로 유명했던 피카소조차도 마티스만큼은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 입체주의를 이끌던 피카소와 야수주의를 이끌던 마티스는 서로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피카소는 마티스의 타고난 아름다운 색채 감각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마티스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색들의 조합을 찾아내는지 모르겠다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훗날 마티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피카소는 마티스는 내게 자신의 색채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네 라며 그의 화려한 색감을 오마주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티스는 타고난 천재였지 노력파가 아니었습니다. 표현주의. 키르이너와 칸딘스키 중 누가 더 멘탈이 건강했을까? 이번 전시에는 독일의 표현주의 다리파 화가들의 작품이 꽤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파 특유의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색채는 솔직히 제게는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캔버스가 뿜어내는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분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그림들입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갔을 때도 다리파의 수장인 키르이너의 작품이 유난히 많았었는데 단 한 작품 앞에서도 제대로 머무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리파 섹션에는 에리 헤켈, 에밀 놀데, 카를 슈미트 로틀루프, 막스 페이슈타인의 그림이 한쪽 벽면에 촘촘히 걸려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다리파 화가들이 실제로도 이 그림들처럼 매우 가깝게 붙어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키르이너를 중심으로 모인 이 젊은 예술가들은 버려진 정육점 건물을 개조해서 거기서 함께 먹고 자며 북과 물감, 심지어 모델까지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베를린으로 근거지를 옮겨서도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강렬한 작품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들이 과연 무엇에 그토록 억압되어 있었기에 이렇게 단체로 캔버스 위에 광기를 뿜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스 베크만, 오스카 코코슈카, 카임스틴의 강렬한 그림들까지 지나서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 그림 앞에 이르러서야 저는 비로소 다시 캔버스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주의 사조이자 조금 더 느슨한 연대였던 청기사파로 분류되는 칸딘스키의 이 추상화는 다리파의 그림들과 비교하면 훨씬 차분하고 지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칸딘스키는
오직 화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영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렇게 탄생한 예술만이 관람객에게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더 높은 비물질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이 신념은 당시 그가 심취해 있던 신지학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칸디스키의 내면에서 솟구쳤던 그 영적인 요구는 캔버스 위에서 화려한 세계 조각들로 구현되어서 관람자로 하여금 그가 느꼈을 황홀경에 이입해보려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 설명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는 말을 탄 기수가, 오른쪽 상단에는 독일의 시골 풍경과 러시아식 돔 건축물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사전 정보 없이 이를 알아채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그 요소들도 터져나온 방언 중에 우연히 섞여든 일상의 단어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 결국 이쪽도 방향성이 다를 뿐 또 다른 종류의 정신적 과부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파의 그림들이 조증과 충동, 히스테리에 가깝다면 청기사파의 그림들은 일종의 환각이나 망상의 영역인 것이죠. 인간의 내면과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신을 지나치게 파고드는 예술은 결국 어느 정도 사이킥한 면모를 지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입체주의, 피카소의 책 읽는 여성. 입체주의 섹션에서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5점이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 다른 화풍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았던 그림은 이 책 읽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피카소가 책 읽는 여성을 모티프로 그린 그림들을 참 좋아합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열린 하인츠 베르그루엔 컬렉션 기획전에서 만났던 또 다른 책 읽는 여인 그림 앞이었습니다. 주황색, 녹색, 파란색과 노란색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생생한 색채의 조화가 무척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며칠 뒤 방문한 피카소 미술관에서 또 동명의 다른 작품을 만났을 때는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조금 더 긴장이 풀렸는지 이번에는 엎드려서 다리를 교차하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는 책장을 펼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있었죠. 1953년에 그려진 이 두 그림이 그토록 좋았던 이유는 몰입할 때의 그 기분 좋은 감정이 그림을 넘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독서에 깊이 빠져든 인물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착해 화면에 담아냈는데요. 책 속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힌 내리 까른 눈,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 턱을 괴고 있는 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림 속 여성들은 단순히 나른하고 수동적인 풍경이나 관조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를 탐닉하며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 즉 몰입하는 정신 그 자체가 그림의 또렷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제가 파리에서 본 이 두 그림보다 훨씬 전인 1938년에 그려졌습니다. 형태는 비교적 덜 추상적이지만 입체주의의 절정을 막 지나온 시기의 작품답게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조각난 요소들로 해체되어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조립되는 종류의 그림입니다. 활자에 집중하느라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초승달 모양의 두 눈, 책장을 야무지게 받쳐 펼치고 있는 왼손, 그리고 볼과 턱을 지탱한 오른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독서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듯 바짝 뒤로 넘겨빗은 머리 모양도 인상적입니다. 오디오 가이드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세계대전 이후의 사색적인 태도를 담았다고 꽤 심오하게 설명하는데요. 제게는 그저 한 사람의 순수한 몰입의 순간을 담아낸 아름다운 그림이다 정도도 충분한 설명으로 느껴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피카소 외에도 마리아 블랑샤르와 후안 그리스의 큐비즘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 블랑샤르의 색소폰 연주자라는 작품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멋진 모자를 쓰고 한 손은 허리춤에서 색소폰 아래를 받친 채 다른 한 손으로는 건반을 누르면서 볼을 잔뜩 부풀려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 멋쟁이 신사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리드미컬하게 흘러나오는 재즈의 선율을 함께 상상하면서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파리파, 모딜리아니.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는 모딜리아니의 초상화 3점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초상화는 본질적으로 모두 자화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눈동자 없는 아몬드 모양의 눈과 길게 늘어진 얼굴, 작은 입술과 가느다란 코, 연약한 피부까지 유약하고 여린, 상처받은, 불안한 이 인물 초상화들은 평생을 병마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위태롭게 살았던 모딜리아니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모딜리아니의 작품들로 채워진 이 마지막 섹션의 이름은 자유로운 파리파입니다. 파리파란 특정 유파나 사조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앙대팡당 화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주로 카임스틴, 모이즈 키슬링, 키스반 동겐처럼 고국을 떠나 파리로 흘러들어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류 파벌에 속하지도 못했고 거창한 이론을 정립하거나 선언문을 발표해 새로운 미술의 흐름을 주도할 만한 힘도 없었죠. 그 때문에 미술사학자들에게는 20세기 회화의 정전에 포함하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소외당하기도 했습니다. 미술사책 부록에 겨우 언급되면 다행일 정도로요. 하지만 이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독창적인 화풍을 발전시키면서 곳곳에서 반짝였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그림에는 서정성과 짙은 애수, 각각의 민족 고유의 정서가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모딜리아니 역시 유대계 이탈리아인으로 20살이 넘어서야 파리로 건너왔고 그 어떤 유파와도 궤를 같이 하지 않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독립적인 화가였습니다. 평론가 모리스 버거는 그의 저서 모딜리아니 신화를 넘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딜리아니는 모더니즘 미술사학자들에게는 그다지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역사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중은 그의 작품을 언제나 사랑해왔습니다. 특유의 우아함과 세련미, 그리고 당당한 맵시 덕분입니다. 버거는 모딜리아니의 예술적 성취가 그의 비극적인 삶의 드라마에 가려져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다채로운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모딜리아니의 존재는 19세기와 20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꽃피운 거대한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주류에 속하지 않고도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빛났던,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수많은 개별 화가의 존재를 새삼 상기시켜 줍니다. 프로베로 이 전시가 시작되는 것만큼이나 모딜리아니로 이 전시가 끝을 맺는다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추천하는 전시. 이번 전시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감동을 주는 올해 최고의 전시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홍보문구에서 강조하듯 라인업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미술관의 소장품 초청 전시들이 되게 그렇듯 다양한 유명한 화가들의 유명하지 않은 숨은 수작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전시는 명확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로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들과 더 깊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화가의 처음 보는 생소한 그림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화가의 백과사전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화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전시에서 새로 발견한 낯선 면모를 추가해서 업데이트하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둘째로 전시의 구성이 쉽고 명확해서 관람에 부담이 없습니다. 해외 미술관의 컬렉션의 일부나 하이라이트를 통째로 들여오는 전시가 의례 그렇듯 그림들을 미술사 사조에 따라 정직하고 친절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벽면에는 각 사조에 대한 설명도 큼직하고 명료하게 적혀 있죠. 재해석이나 무거운 주제의식을 억지로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 자체를 즐기면 되는 부담 없는 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방문하기에 좋은 전시입니다. 심오하게 예술을 탐구할 전시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와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전시입니다. 미술에 큰 관심이 없던 아이나 친구에게 이게 바로 고흐, 드가, 세잔의 그림이야 할 수 있는 전시죠.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도 친구, 부부, 연인,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 관람객들로 전시장 안이 기분 좋게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인용한 미술 에세이,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림을 논하고, 그림에 대해 말하고, 그림을 꾸짖는다. 그림을 강제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정복하고, 그림이 친구인 듯 행동한다.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한 우리는 어떤 그림이 회화의 역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안다 해도 대충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림에다가 언어의 물세례를 가하고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굉장히 뜨끔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힘이나 채널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언어의 물세례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림을 잠깐 마주하고는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와 지식들을 쏟아부은 뒤 다 알았다는 듯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줄리언 반스 역시 이 책에서 본인이 비판한 그 언어의 물세례를 똑같이 퍼붓고 있거든요. 반스가 특유의 시니컬함으로 셀프 디스하긴 했지만 화가와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얹게 되는 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도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 같은 것인 거죠. 다만 이 책을 덮으며 한 가지 다짐은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사 역시 결국 역사이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늘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화가들과 작품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보나르의 아내 마르트는 정말 남편에게 집착했던 악처였을까요? 드가는 정말 구제불능의 여성 혐오자였을까요? 혹은 모딜리아니가 그저 비극적인 드라마 외에는 남긴 게 없는 화가였을까요? 수십 년 전 출간된 낡은 명화 해석서에서 본 해묵은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서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경각심이 듭니다. 이제 다시 그 고정관념들을 좀 털어내고 최근의 연구자료들, 다양한 전시와 평론들을 통해 저만의 주관적인 관점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이 책,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저자 줄리언 반스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맨부커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인데요. 그의 소설들도 흥미롭게 읽었지만 저는 이 미술 에세이를 훨씬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이제스트류의 미술 상식서나 자극적인 에피소드 위주의 영화 스토리텔링 북이 아니라 화가들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 예쁜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꽤 날카로운 의견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저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끈하며 반박도 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반스가 보통 미술 애호가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이 보고 들으며 축적한 지식, 탄탄한 사료적 근거, 그리고 화가들에 대한 명확한 호불호가 영국인 특유의 건조하고 시니컬한 문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쿠르베, 마네, 드가, 세잔, 고흐, 보나르, 발로통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전시를 보러 가기 전후로 읽으신다면 관람의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시와 무관하게 읽어도 그 자체로 반짝이는 보석 같은 에세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시에서 여러분들만의 사적인 미술 산책을 즐기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